옥스퍼드 대학교 바드놀 강의실. 이곳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엘리트 언어학도들이 한 문장에 얼어붙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는 한글입니다. 30년 경력의 브레멜 교수가 던진 폭탄 선언에 강의실이 들썩였죠. 캐나다 출신의 엘리자베스 스펜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굳게 믿던 그녀에게 작은 아시아 국가의 문자가 최고라니요.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각국 학생들도 자국 문자에 자존심을 걸고 한글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전은 실패로 끝났죠. 절망 속에서 엘리가 발견한 마지막 희망. 미국 체로키 부족의 신비로운 문자. 놀랍게도 이 문자는 문맹이었던 한 원주민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글처럼 단기간에 문맹률을 0%로 만든 기적의 문자였죠. 과연 체로키 문자는 한글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대결 이후 엘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날 강의실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스펜서입니다. 친구들은 저를 그냥 엘리라고 부르죠. 캐나다 토론토 출신으로 22살입니다. 토론토 대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언어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는 기본이고 고전 라틴어 문법과 인류학에도 푹 빠져 있습니다. 자랑 같아 부끄럽지만 제가 옥스퍼드에 합격했을 때 교수님들은 제 다국어 능력과 문자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서구 언어의 깊이와 역사에 항상 매료됐죠. 반면 아시아 언어들에 대해선 솔직히 깊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작은 아시아 나라의 언어가 뭐 그리 특별할까 싶었어요. 그런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건 옥스퍼드 바드놀 강의실에서 시작된 세계 문자 체계의 이해 첫 수업에서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에드워드 브레멜 교수님이 칠판 앞에 서 계셨습니다. 세계적인 문자학 권위자인 브레멜 교수님은 문자의 탄생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교수님의 수염난 얼굴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의 강의실은 이미 숙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세계 문자 체계를 탐구할 것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설렘을 감출 수 없었죠. 드디어 제가 사랑하는 라틴 문자와 서구 언어학의 깊이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문자학을 연구한 결과 세계 최고의 문자는 한글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고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유럽 출신 학생들도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제 옆자리의 프랑스 학생 클로에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미국에서 온 학생 몇몇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말도 안 돼. 한글이라니? 작은 아시아 나라 문자가 어떻게 라틴 문자보다 뛰어날 수 있지?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 문자의 서열이 단번에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정확히 어떤 점에서 최고라는 건가요? 제 목소리에는 의도치 않게 도전적인 톤이 묻어났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고 교수님의 대답을 기다렸죠. 브레멜 교수님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스펜서 양. 그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이번 학기 여러분의 과제가 될 겁니다. 교수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국의 문자, 혹은 여러분이 연구하고 싶은 어떤 문자든 선택해 한글과 비교 분석하고 그것이 한글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면 물리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강의실 곳곳에서 흥분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과제가 아니었어요. 각자의 문화적 자부심을 건 진짜 대결이었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가 꼭 증명해 보이겠어.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가 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이 도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옥스퍼드 보들리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방대한 서가들 사이를 걸으며 머릿속으로 한글을 이길 문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라틴 문자, 그리스 문자, 아니면 히브리어? 어떤 문자가 한글보다 우수하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도서관의 고풍스러운 나무 책상에 앉아 세계 문자에 관한 책들을 쌓아두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 끝이 땀으로 살짝 축축해졌어요. 이상하게도 한글에 관한 책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를 펼쳐보니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과학적 문자라는 설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브레멜 교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 게임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다음 날 강의실에서 열린 소그룹 토론에서는 이미 경쟁 분위기가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클로에는 라틴 문자의 역사적 가치를, 첸쯔우이는 한자의 깊이를 자랑하고 있었죠. 나츠키는 조용히 책을 펼쳐보며 일본어의 장점을 정리하고 있었고, 디파크는 산스크리트어 문헌을 열심히 훑고 있었습니다. 다들 자국 문자의 자부심이 대단하네요. 피차야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차야의 말에 라타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크메르 문자의 아름다움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경쟁심이 불처럼 타올랐어요. 내가 한국보다 뛰어난 문자를 보여주겠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죠. 일주일 뒤 브레멜 교수님은 발표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먼저 아시아권 학생들이 발표하고 그 다음 유럽권 학생들 순서였어요. 저는 마지막 발표자였죠.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각자의 연구가 탄탄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문화적 자존심을 건 진짜 대결이 될 터였으니까요. 밤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한글에 대해 알아갈수록 묘한 불안감이 커졌어요. 이 문자는 정말 독특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분명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가 있을 거야.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나츠키와 마주쳤습니다. 평소 조용한 나츠키의 표정이 어둡더군요. 발표 준비는 잘 돼가? 제가 물었습니다. 나츠키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어요. 일본 문자의 한계를 발견했어. 한자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는 점이. 나츠키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부심 강한 일본 학생도 자기 문자의 약점을 발견한 거였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커졌지만 저는 더 열심히 찾아야 했습니다. 한글을 이길 문자를. 그것도 완벽하게. 드디어 발표 첫날이 왔습니다. 강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전날 밤 잠도 설쳤지만 오히려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나츠키가 첫 발표자로 나섰어요. 평소 조용하던 나츠키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라는 두 가지 음절 문자를 갖고 있습니다. 나츠키의 발표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일본 문자의 단순함과 유연성을 강조하며 자신감 넘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브레멜 교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죠. 일본어로는 한자 없이 현대 문장을 완벽히 표현할 수 있나요? 나츠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강의실에 침묵이 흘렀죠. 나츠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가슴에도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 걸까? 이어서 피차야가 태국 문자를 소개했습니다. 태국 문자의 아름다운 곡선과 표현력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피차야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성조 표기 방식과 복잡한 규칙에 대한 설명에서 발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어는 총 몇 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죠? 교수님이 물었어요. 피차야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기본 자음 44개와 모음 결합형까지 하면. 청중에서 놀라는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4개라니. 한글의 24자와 비교하면 너무 많았죠. 마지막으로 라타나가 크메르 문자를 소개했습니다. 라타나의 발표는 크메르 문자의 예술적 아름다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스크린에 비춰진 크메르 문자의 화려한 곡선미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크메르 문자는 앙코르와트 시대부터 이어져 온 예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라타나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질문은 냉정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현재 문맹률은 어떻게 되죠? 라타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약 20%입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라타나의 어깨가 처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목이 바짝 말랐어요. 세 문자 모두 각자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었지만 브레멜 교수님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는 한계가 드러났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문자의 진정한 가치는 아름다움이나 역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세 문자 모두 한글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이 불편했죠.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다음은 라틴 문자와 산스크리트어의 발표였어요. 클로에와 디파크가 한글의 아성에 도전할 차례였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어요. 이번에는 달라야 해. 한글이 무너져야 해. 다음 날 아침,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클로에와 디파크의 발표일이었죠. 특히 클로에가 준비한 라틴 문자 발표에 기대가 컸습니다. 라틴 문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문자 체계였으니까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클로에가
이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인 특유의 우아함이 느껴지는 발표였습니다. 클로에는 라틴 문자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죠. 라틴 문자는 현재 전 세계 70%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시작이었어요.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클로에는 라틴 문자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현대 사회에서의 지위를 명쾌하게 설명했죠. 저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한글을 압도할 문자가 등장한 거예요. 하지만 브레멜 교수님의 질문이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영어의 though, through, 차브는 어떻게 발음하나요? 왜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죠? 클로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답변을 이어가며 라틴 문자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생긴 불일치를 설명했지만 이미 약점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바짝 몸을 기대며 손톱을 파고 있었어요. 라틴 문자마저 한글 앞에서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다음은 디파크의 차례였습니다. 디파크는 산스크리트어의 깊은 철학적 의미와 구조적 완성도를 설명했어요. 산스크리트어의 문장을 프로젝터에 띄우자 교실 안에 경외감이 감돌았습니다. 산스크리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닌 우주의 진리를 담은 언어입니다. 디파크의 설명은 마치 시를 듣는 것 같았어요. 산스크리트어의 수학적 정확성과 종교적 깊이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가슴속에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이 완벽한 언어가 한글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교수님의 질문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왔습니다. 현재 인도에서 일상적으로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얼마나 되죠? 디파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약 10,000명 정도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10,000명이라니. 인도 인구 13억에 비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었죠.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문자의 가치는 그 철학적 깊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얼마나 살아 숨쉬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강의실을 나오며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라틴 문자와 산스크리트어마저 한글 앞에서 무너졌어요. 가슴 한켠에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내일은 첸쯔우의 한자 발표가 남아있었죠. 한자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문자입니다.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저는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한글이 정말 최고의 문자일까요?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이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강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첸쯔우의 한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한자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자입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첸쯔우이가 강단에 섰을 때 저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첸쯔우이는 중국인 특유의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닌 그림이자 철학입니다. 하나의 글자에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죠. 스크린에는 한자의 변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갑골문자부터 현대 간체자까지 한자의 깊은 역사가 펼쳐졌어요. 저는 희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와 철학적 깊이를 가진 문자라면 한글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첸쯔우이는 한자의 상용성과 회의성을 설명하며 각 글자에 담긴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그의 발표는 마치 문화예술 강연 같았어요.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한자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듯했습니다. 하지만 곧 브레멜 교수님의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중국의 문맹률은 현재 어떻게 되나요? 일반 중국인이 몇 개의 한자를 알아야 신문을 읽을 수 있죠? 첸쯔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대답했어요. 신문을 읽으려면 최소 3,000자는 알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 문맹률은 아직. 첸쯔우이의 목소리가 갈수록 작아졌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브레멜 교수님은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글은 몇 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죠? 24자입니다. 첸쯔우이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확 깨닫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4자와 3,000자. 이 숫자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했죠.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한글이 최고인 걸까?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다른 문자가 있을 거예요. 첸쯔우의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은 스펜서 양의 발표 차례입니다. 어떤 문자를 준비했나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아직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사실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어요. 이제 발표까지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준비한 것이 없었죠. 라틴 문자도 산스크리트어도 한자도 모두 한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강의실을 나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다리가 저려오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죠.
해가 지고 도서관 조명이 하나둘 켜지는 동안 책장을 넘기며 절박하게 찾았습니다.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때 우연히 미국 원주민 관련 서적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체로키라는 단어에 시선이 멈췄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체로키 문자. 이것이 제가 찾던 답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체로키 문자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죠. 피로감에 눈이 따가웠지만 발견한 내용들이 너무 흥미로워 잠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체로키 문자의 탄생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았어요. 세콰야라는 이름의 체로키 부족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이었죠. 하지만 백인들이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의사소통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세콰야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독학으로 체로키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사람이 문자를 만들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책을 넘기며 더 깊이 알아갈수록 가슴이 뛰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총 85개로 한글의 24자보다는 많지만 한자의 수천 자에 비하면 훨씬 적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점은 문맹률이었습니다. 체로키 문자가 보급된 후 체로키 부족의 문맹률은 단 몇 년 만에 거의 0%에 도달했다고 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체로키 피닉스라는 신문까지 발간되었다는 기록도 찾았어요. 문자가 없던 부족이 자기들만의 문자를 갖게 된 후 신문까지 발행했다니 문화적 자긍심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글을 이길 문자라고. 세콰야의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문맹률 0%라는 성과는 어떤 문자도 이루지 못한 기록이었으니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걸로 한글을 꺾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지만 오히려 머릿속은 또렷했어요. 발표 준비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체로키 문자의 창제 이야기, 구조적 우수성, 문맹률 0%라는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를 구성했죠. 다른 학생들이 실패한 부분을 분석하며 더 나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클로에는 라틴 문자의 세계적 영향력을 강조했지만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 문제에 무너졌어요. 디파크는 산스크리트어의 철학적 깊이를 강조했지만 현대 사용 인구에서 밀렸죠. 첸쯔우이는 한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내세웠지만 습득 난이도에서 취약점을 드러냈고요. 체로키 문자는 이 모든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적은 수의 문자로 구성되었고 배우기 쉬우며 문맹률 감소에 혁혁한 공을 세웠죠. 게다가 한 사람의 독창적 발명품이라는 점이 한글과 정면 대결할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마치고 거울을 봤을 때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와 있었지만 눈빛만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이었어요. 드디어 한글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발표 당일 강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마지막 발표자였기 때문이겠죠. 브레멜 교수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글을 이길 문자를 찾아냈다는 자신감으로 가슴이 부풀었죠.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로젝터에 체로키 문자를 띄웠습니다. 강의실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들렸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체로키 문자를 처음 보는 눈치였습니다. 이 문자는 세콰야라는 문맹 체로키인이 혼자서 창제했습니다. 그는 글자를 읽지도 쓰지도 못했지만 12년간의 연구 끝에 이 위대한 문자를 만들어냈죠. 체로키 문자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며 세콰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감탄으로 바뀌어 갔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체로키 문자가 보급된 후 체로키 부족의 문맹률은 불과 몇 년 만에 거의 0%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는 문자 역사상 전례 없는 성과죠. 강의실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로에와 디파크의 눈빛이 달라졌고 첸쯔우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어요. 발표를 마무리하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체로키 문자야말로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 체계입니다. 한 사람의 창의성으로 탄생했고 놀라운 속도로 문맹률을 0%까지 낮췄으니까요.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브레멜 교수님의 표정도 흡족해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체로키 문자를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죠?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조사하지 않았거든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체로키 부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현재 체로키 문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체로키 원주민도 영어를 사용하죠. 문자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닙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제 얼굴로 피가 몰려 귀까지 뜨거워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의 자신감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체로키 문자는 역사적으로는 위대하지만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어요. 브레멜 교수님이 덧붙였습니다. 문자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닌 현재의 생명력이 중요하죠.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는 살아있어야 한다. 이 간단한 진리를 어떻게 놓쳤을까요? 한글은 지금도 5천만 이상의 한국인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로키 문자와는 달리 한글은 살아있는 문자였던 거죠. 체로키 문자 발표 후 저는 강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떠났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떠날 수 없었죠. 브레멜 교수님이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발표 준비 정말 열심히 했군요. 체로키 문자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어요. 교수님의 따뜻한 말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가 남아있었죠. 열심히 찾은 체로키 문자마저 한글을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교수님, 정말 한글이 최고의 문자인가요? 제 질문에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처음 듣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뛰어난 구조를 가진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이 특별한 이유는 그 역사에 있죠. 교수님은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이 한글을 지키기 위해 비밀 야학을 열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일본의 탄압 속에서도 한글을 가르치고 배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한국전쟁 이후 문맹률이 78%에 달했지만 한글의 과학적 구조 덕분에 단 몇십 년 만에 문맹률을 1% 이하로 낮췄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문맹률을 기록했죠.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니요. 교수님은 이어서 한글날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나라가 문자를 기념하는 국경일을 정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국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죠. 일제강점기에도 지켜냈고 전쟁 후에도 빠르게 보급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죠. 작은 아시아 국가의 문자라고 무시했던 한글이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 중 하나였습니다. 한글은 위로부터 내려온 선물이 아니라 민중의 삶과 함께 살아온 문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 문자죠. 교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위대했지만 살아남지 못했고 한글은 온갖 역경을 이기고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문자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구조적 우수성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사람들의 의지와 열정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네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브레멜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한글이 왜 최고의 문자인지 이해했나요? 네, 문자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과학적이면서도 역사 속에서 살아남았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어요. 강의실을 나오며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과 한글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작은 아시아 국가의 문자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이제 당당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고 마음은 한없이 넓어진 기분이었어요.